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집을 수십 채 보유한 권력자를 적발하고 위조 문서를 곳곳에서 찾아냈습니다. 도성안 집은 물론 도성 밖 변두리 땅값마저 투기 세력에 의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역사 라디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은 조선의 집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개국하던 1394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경복궁 공사가 한창이고 성벽은 겨우 윤곽만 잡혀가던 시절입니다. 그때 조정은 고민에 빠집니다. 신도시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파격적인 정책을 펴니다. 땅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개경에서 이사 오는 사람에게는 집터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풍계에 따라 크기만 다를 뿐 기본 터는 국가가 줬습니다. 처음엔 다들 망설였습니다. 개경을 떠나기 싫어서, 공사 소음이 싫어서, 그냥 낯설어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양이 조선의 심장이 되어가면서 이 도시 안에 발을 딛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직을 얻으려면 한양이 있어야 했습니다. 과거를 보려면 한양에 와야 했습니다. 출세하려면, 인맥을 쌓으려면, 정보를 얻으려면 모두 한양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을 목표로 설계한 도시에 20만, 30만 명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집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땅, 지금의 종로구 북쪽, 우리가 북촌이라고 부르는 그곳, 이곳이 조선의 강남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궁궐에서 가까우니까, 조정의 대신들과 가까이 사니까,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네에 산다는 것 자체가 신분의 증명이었으니까. 당시 기록을 보면 인사동과 청진동, 공평동 일대, 북촌의 핵심 지역 집값은 한양 바른 지역보다 3배에서 4배 비쌌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종 때 우의정 성희안이 임금께 아뢰었던 내용입니다. 나라에 도읍이 설치된 지 100여 년이 되어 성안은 한 치의 땅이 금과 같습니다. 한 치의 땅이 금과 같다는 말, 지금 서울 강남에 대해 하는 말 같지 않나요? 그런데 도성 안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성이 꽉 차자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 밖은 그냥 들판이었습니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걷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성안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동대문 밖, 남대문 밖, 마포 나루터 주변. 처음엔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난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생깁니다. 시장이 생기면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면 땅값이 오릅니다. 마포 나루터가 그랬습니다. 전국에 세곡선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모이고 창고가 들어서면서 이 변두리 땅이 조선 최대의 물류 거점이 됐습니다. 북촌이 권력의 땅이었다면 마포는 돈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개발되기 전에 미리 사두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때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먼저 알아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조정은 이 지역을 성저 심리라고 불렀습니다. 성문에서 심리 안팎, 즉 도성 외곽 4km 이내의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싸라기 땅의 집, 돈을 얼마나 모아야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된 집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인사동의 중간 규모 기와집 한 채가 정구품 하급 관리의 녹봉 50년치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공무원이 5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534년 가을, 경상도 안동에서 출발한 한 사내가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섭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책 몇 권과 갈아입을 옷까지. 말 한 필 빌려 타고 열흘 가까이 걸어온 길. 도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먼지 낀 집신 아래로 한양 땅이 밟혔습니다. 그의 이름 이황, 34살. 과거에 합격해 생애 첫 관직을 받은 신출내기 관리. 훗날 퇴계라는 이름으로 조선 성리학의 정점에 설 그 인물이 그날은 그냥 집 없는 지방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한양 골목을 돌아다니며 셋집을 구했습니다. 충무로 언저리, 남산 아래 조용한 골목, 방 2칸짜리 기와집에 새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입자였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이 새빵살이가 1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관직에 있었다가 사퇴하고 다시 불려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 사이에도 셋집은 바뀌었지만 새빵살이라는 신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왕이 남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태계선생문집에 실린 글입니다. 한양의 셋집에 동산들이 비었더니 해마다 울긋불긋 온갖 꽃이 피어나네. 이 짧은 시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해, 2해, 봄이 여러 번 지나가도록 그는 여전히 남의 집들에서 남의 집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새들어 살던 집터 표석이 지금도 충무로 골목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납니다. 조선 최고의 성현이 새들어 살던 집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면서. 좁은 골목,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여전히 남의 집. 이웃집 대감댁에서는 새 기와를 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또 이삿짐을 싸면서 오늘 밤 묵을 다음 셋집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500년 전 이야기인데 어쩐지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왕이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는 동안 다른 선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돈 있는 사대부들이 한양에 집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목적은 거주가 아니었습니다. 임대와 시세 차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주택자 갭 투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대담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예 권력자를 끼고 땅을 선점하는 겁니다. 성저심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동네가 곧 개발된다. 어느 나루터 주변에 관청이 들어선다. 이런 정보는 조정 관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전에 미리 삽니다. 권력자의 이름을 빌려서 혹은 권력자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오랫동안 그 땅을 일구던 평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서 소작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권력자 앞에서 평민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획부동산과 얼마나 다를까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하는 방식,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먹는 구조.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예상이 되십니까? 양반들은 노비의 이름으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내 이름으로 못 사면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시 노비는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집은 내가 갖고 서류에는 노비 이름만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자기 집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댔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더 정교한 위조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됐는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반복해서 기록돼 있습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더 교묘한 편법이 뒤따라왔습니다. 지금의 차명거래, 페이퍼 컴퍼니, 편법 증여.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가짜 계약서를 쓰던 그 양반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한 탐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조선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사회였습니다. 의사사와, 기묘사와, 갑자사와,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역적이 됐습니다. 귀양은 그나마 다행이고 삼족이 멸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양의 기와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실각합니다. 관직을 잃습니다. 한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과거 공부가 끊깁니다. 딸의 혼처가 사라집니다. 가문 전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양에 집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들은 한양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세를 받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복권될 그날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노비 이름으로 가짜 계약서를 쓰던 그 밤, 촛불 아래 그 양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려운 아버지였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하나 더럽혀지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가족을 책임지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집 위치에 따라 신분이 가늠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돈이 없어 북촌에 못 사는 선비는 남산골 선비라고 불렸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능력 없고 줄이 없고 집도 없는 사람. 그게 남산골 선비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소지가 그 사람의 계층을 말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은 왜 집을 사지 않았을까요? 살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은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부제학, 공조 참판까지 올랐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관직을 꾸준히 유지하면 집 한 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20여 차례 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임금이 불러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의 고결한 성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한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에게 너무 고단했던 것은 아닐까. 당파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집값은 오르는데 내 집은 없고 봄이 와도 남의 집 꽂히고 겨울이 오면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고 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왕은 환갑이 지난 나이에 안동 시내가에 도산서당을 지었습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공간,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인 집. 그는 그 서당에 앉아 이렇게 썼습니다. 시냇가에 비로소 살 곳을 마련하니 흐르는 물가에서 날로 새롭게 반성함이 있으리. 수십 년의 쇳방살이 끝에 쓰여진 시입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한양의 기와집이 아닌 고향 시냇가의 작은 서당. 그것이 그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류성룡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임진왜란을 이끈 영의정,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집안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차려줄 정도였습니다. 스승처럼 제자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이 슬픈 건지 아름다운 건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압니다. 집 없이 살기로 한 것도, 집을 갖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것도 결국은 각자의 두려움과 마주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잠깐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한성부 매매문서가 있습니다. 종로의 기와집 한 채가 170년 동안 거래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1724년 영조 즉위년 이 집의 가격은 은화 300냥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대략 4천만 원 정도. 19세기 중반까지는 가격이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이 집의 가격은 동전 2만 8천 냥으로 치솟습니다. 170년 사이에 약 50배. 지난 20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폭등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중종, 영조, 정조, 고종 어느 임금도 한양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공급을 늘려봤습니다. 규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세입자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정부가 빈집을 찾아내 서너 가구로 분할해 임대했다는 기록. 지금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집주름이라 불리는 주택매매 알선업자가 등장했다는 기록.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양반집 행랑채에 새들어 사는 관행. 지금의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서 집을 수십 채 보유한 권력자를 적발하고 위조문서를 곳곳에서 찾아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이황의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천원권 지폐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투기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인 그 양반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을 갖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던 그 양반도, 집 없이 평생을 버텼던 이황도, 결국은 각자의 두려움과 마주한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터전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되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소유하지 못할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경우처럼 다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라디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